연초에 좀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 중간에는 약간 소강 상태, 연말에 다시 한번 분위기를 보고 방향이 잡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경기 전망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만일에 금리 인하가 이제 단행이 되면 오히려 조금 소강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보면은 좀 특징적인 주식시장은 저희 이제 독일 증시를 보고 있어요. 독일의 경제 상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왜 독일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을까? 우리나라나 미국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는 게 선거입니다. 선거. 1월 달부터 이제 대만 총선이 시작이 되고요. 인도도 선거가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등도 지금 계속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는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다. 특히 대만을 저희가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었는데 판세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 내내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반도체에 좀 관심이 있고요.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상황이 지금 좋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안 좋은 거죠. 여전히 적자이고 기업들은, 그리고 재고는 여전히 매우 많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가동률을 많이 낮춰놓은 상황인데 내년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동률을 높이는 그런 행위 또는 이런 전략을 사업 계획을 세울 거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HBM에 대한 디맨드가 올해는 거의 예를 들면 엔비디아 일변도의 흐름이었다면 내년도에는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시장 조사 기관들이 현재 예측한 HBM 수요보다 실제 각 업체들이 집계되고 있는 수요는 한 2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관련된 이 긍정적인 이 흐름은 계속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에 대한 평가 한 말씀부터 해주실까요? 올해는 이제 예상과 좀 다르게 많이 움직였죠. 네. 사실은 올해 경기를 되게 안 좋게 봤었고 또 기업 실적도 좀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사실 국내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투자 전략가들도 굉장히 지수대를 되게 낮게 봤었죠. 하지만 보기 좋게 빗나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어쨌든 올해 상반기 내내 좀 둔화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많이 높였고 그게 지수 상승으로 이어져서 상당히 큰 폭의 랠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이제 작년 하반기 때 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잘 나가던 이제 증시가 7월, 8월, 9월에 CPI가 다시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았죠. 그랬다가 다시 11월 달에 발표된 10월 CPI가 다시 둔화된 걸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올해 증시는 기업의 실적보다는 결국 매크로 변수, 그 중에서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데이터, 이게 좀 시장을 좌지우지한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둔화하면서 상승 랠리가 이어졌다가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니까 조정을 받고 정신없게 지난 한 해가 이미 지나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대한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증시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크게 좀 정리를 하자면은 저희는 연초에 좀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 이제 중간에는 약간 소강 상태, 그리고 연말에 다시 한번 분위기를 보고 좀 방향이 잡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연초에는 제가 봐서는 또 인플레 이 둔화 기대감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아직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으로 한번 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경기 전망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만일에 금리 인하가 이제 단행이 되면 오히려 조금 소강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래도 기회가 좀 있는 거는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쨌든 뭔가 또 다른 돌파구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흐름으로 대략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초에 랠리를 보일 거라고 하셨는데요. 금리 인하가 단행될 때 소강 국면에 들어갈 거다. 네. 근데 금리 인하가 언제 되느냐가 그렇죠. 사실 지금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늦어진다면 랠리는 좀 길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고. 사실 이제 최근에 보면은 좀 특징적인 주식시장은 저희 이제 독일 증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증시가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알고 계신 것처럼 독일의 경제 상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결국은 에너지 전환이 그 생각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이 크게 좀 악화가 됐는데 왜 독일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을까?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유럽의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세게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하반기 금리 인하를 받다가 이제 최근에는 뭐 4월 얘기가 있고 이제 지금 3월까지 3월부터 금리 인하를 하면서 뭐 6번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결국은 증시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된 거죠. 하지만 뭐 실제로 경기가 둔화되는 게 만약에 이제 포착이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미 지금 기대감으로 좀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슬로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우리나라나 미국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독일 증시에 주목을 하고 계신 게 이제 다른 나라의 증시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선행지표처럼 그렇게 주목을 하고 계신 건가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 증시는 아직 그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랠리를 많이 못했는데 왜 경기 상황이 안 좋은 독일이 이렇게 최고치를 찍는지 이런 걸 보면 뭐 여전히 지금 이제 매크로에 대한 기대감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 시장의 그 랠리가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로 될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저희가 이제 증시에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진 격언 중에 하나가 뭐 소문에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건데 이제 결국은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으면은 주식시장 굉장히 긍정적일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금리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경기 둔화가 현실화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될 거냐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이제 국내 증시는요, 우리 올해 굉장히 그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습니다. 특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반도체는 사실은 이제 이익이 좀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국내 시장의 이제 컨센서스를 보면은 올해 영업이익을 한 180조 내외로 보고 있고요. 네. 내년도는 지금 기대감이 너무 높아요. 제가 봐서는 한 270조가 돼서 50% 이익이 증가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는 그걸 다 믿지는 않죠. 네. 그래서 저희 하우스에서는 50%까지는 좀 무리가 있고 한 20%그 정도 내외 이익 증가는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20% 이익 증가가 났을 때 생각하고 있는 이제 주식 시장에 그 밸류에이션을 이제 적용해서 흔히 말하는 밴드를 정하죠, 밴드를. 네. 그게 지금 하단은 2,380, 그다음에 상단은 2,870 정도가 좀 돼서 올해 현재 주가 그 밴드가 한 2,300에서 한 2,650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 올해보다는 좀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그 예상 밴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380에서 2,870. 2,870. 이거를 이제 저희가 저희 하우스에서 이제 내년도 타겟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범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내년도의 이익 전망치 기대감이 좀 너무 높다. 근데 숫자 차이가 굉장히 커요. 네. 50% 증가할 걸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데 유진투자증권의 전망은 20% 정도 증가할 거다. 그러면 이 갭은 사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건 오히려 시장에 실망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조정되는 시점에는 주가가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조정이 되는 게 제 생각에는 연초까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네. 결국은 이제 중반 이후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연초에는 좀 랠리 기대감이 있고 그 이후에 조금 소강 국면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뭐 누가 맞을지는 모르는데 네. 이제 항상 보면은 뭐 애널리스트들이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높아지는 게 있고요. 다만 이제 변수는 이제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180조 정도가 되고 있는데 요것도 제가 봐서는 좀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기업들, 주요 기업들 4분기 실적들을 쭉 체크를 하고 있는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올해는 좀 내려갈 것이고 내년도도 내려가겠지만 네. 뭐 이익 증가 폭은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될 가능성 네. 뭐 그런 부분도 남아 있다. 네. 23년에 4분기 실적이 나빠져서 성장률은 또 뭐 그럴 가능성도 네.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최근에 보면은 국내 증시가 조금 이렇게 탄력이 높지는 않거든요. 네. 뭐 금리가 떨어진 거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아마 4분기 실적이 좀 최근에 이제 들리는 이야기들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결국은 이제 미국의 소비 둔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보통 이제 4분기 때는 기업들이 또 비용 집행을 좀 늘리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컨센서스보다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2023년은 그 매크로의 영향이 커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그렇게 이제 끌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024년 시장의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전히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는 게 선거입니다. 선거. 네. 미국 대선이요? 미국 대선도 있지만 사실 1월 달부터 이제 대만 네. 총선이 시작이 되고요. 또 인도도 선거가 있고 각국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등도 지금 계속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는 결과 또는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다. 특히 대만을 저희가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이 판세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그 대만의 현재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거기가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겠느냐 네.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정권 교체 네. 가능성까지 있었는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이제 단일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단일화가 안 되면서 현재 이제 민진당이 그대로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이 과연 이제 어떤 식의 뭐 대만 정책을 펼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변수가 되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지난달에 우리 시진핑과 이제 바이든이 만나면서 뭐 무력 이 네. 도발은 하지 않겠다라고 거의 천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봤는데 오히려 이제 그것도 좀 얌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리스크가 조금 제거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좀 분위기는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좀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제 중반에는 사실은 이제 몇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아직은 그게 좀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인도 선거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도의 총선이 있는데 물론 이제 모디 총리가 계속 집권할 거는 같은데 네. 보통 인도에서는 그런 선거가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잘 일들을 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결국은 선거에 이제 올인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게 과연 인도가 그래도 우리 굉장히 큰 시장이고 이게 소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런 변수들이 이제 조금 네거티브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이 현재 조금 일부 기업들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반에는 어쨌든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 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네. 6월에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이렇게 간단치 않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총선 전까지는 뭐 유동성 좀 공급을 하면서 좀 흘러갈 거는 같은데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불확실성이 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제 리스크를 좀 체크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미국 선거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또 많은 리스크가 있겠죠. 네. 네. 하지만 어쨌든 현재 집권당에서는 뭔가 이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연초에 대만부터 중반에 인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이제 그 4월 총선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대선의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굉장히 불확실하죠. 지금 네. 뭐 바이든의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좀 유리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부각이 됐을 때 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 굉장히 중요한 그동안에 이슈였던 IRA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뭐 관련해가지고 또 중국과 지금 약간 서로 소강 국면으로 들어간 상황인데 또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저희가 뭐 선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미국의 관련 이
전문가들의 소식통들을 이제 전해 들으면 그러니까 아직은 그 여론조사라는 것들이 좀 부정확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고 이 선거 이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정교하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지금 그 바이든이 절대 불리하다 또는 민주당이 절대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제 국내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재에서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가 지금 현재 판단하기는 그렇고 조금 각 당의 이 후보 경선이 시작이 되면서 판세를 좀 보고 그 이후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2023년에 그 매크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면 이제 내년 2024년에는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선거로 인한 어떤 변수를 주목해야 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년의 기대 섹터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자, 어디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는 턴어라운드가 어디가 되느냐라는 쪽에 이제 관심이 있고요. 네. 그 첫 손에 꼽히는 게 일단 당연히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죠. 뭐 역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어찌 됐건 뭐 감산의 효과,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효과로 인해서 조금씩 꿈틀대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 내내 좀 재고를 줄여가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가격이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반도체에 좀 관심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들이 조선이나 화학 이런 쪽들도 올해보다는 뭐 전반적으로 기업들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제가 뭐 한 번도 이제 좋게 본 적은 없는 그런 섹터이긴 한데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그 관련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기업들 얘기를 들으면 이제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재고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정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반도체, 조선, 화학,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디스플레이도 혹시 센터장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안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뭐 관련된 이제 애널리스트들 제가 뭐 많이 아니까 네. 그 통해서 이제 듣는 부분들 보면은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어쨌든 조금 클리어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조선이나 화학은 뭐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왔다 갔다라도 하긴 했거든요. 실적이 뭐 조금 좋았다가 네. 나빴다라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라는 산업은 정말 언제 좋아지냐라고 진짜 내년에는 좋아진다 했던 게 정말 몇 년인지 횟수를 가늠하기도 어려울 만큼 오랫동안 나빴던 산업이어서 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좋아질 모멘텀이 보이시나요? 이제 디스플레이는 뭘 봐야 되냐면은 네. 뭐 디맨드도 디맨드지만 이제 중국과의 이제 경합을 봐야 되는데 네. 말씀 것처럼 지금 중국 상황이 쏙 녹록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시진핑이 또 바이든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보시면 중국 부동산 상황이 뭐 더블 딥 얘기가 지금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중국의 그런 반도체나 그 디스플레이 이쪽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 막대한 투자 이런 거에 사실 원천이 부동산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중국도 그 동안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24년에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턴어라운드 종목들 요거를 연초에 좀 한번 배팅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시장이 이제 저희가 조금 소강 국면이 펼쳐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초반에는 턴어라운드 하는 섹터에 배팅을 하고 그러니까 중반 이후에는 결국은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뭐 전략팀에서 좀 많이 제시하는 건 어쨌든 그 중반 이후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인 주식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그로스 스탁보다는 이제 밸류 스탁하고 뭐 현금 보유 비중이 높은 네. 그런 종목들로 대응하는 것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 그 시청자께서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 저번에 나오셔서 책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책을 이제 주문해서 오늘 받았다. 귀한 책 감사하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하.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조금 전에 짚어 주셨던 그 턴어라운드 섹터들에 대해서 일단 주목을 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 주셨고 이제는 반도체 섹터 투자 전략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도체는 지금 워낙 안 좋았잖아요. 네. 안 좋아서 이제 내년도에 좋아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섹터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은 펀드 매니저들도 지금 만나보고 있는데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어요. 네. 확실하게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가 아닐까.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럼 여기서 과연 더 갈 수 있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자료를- 저희 네, 홈페이지에도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다운받아서 자료를 함께 보면서 보시면 조금 이제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 그림이 있는데요. 요게 제가 왜 가져왔냐면 얘가 제가 올해 1월 2일 날 첫 번째 보고서를 요 썼던 자료에 요 똑같은 그림이 이제 네. 들어가 있었어요. 네. 다만 여기에서 그림이 보면 이제 맨 마지막 막대 그래프는 없었던 거죠. 왜냐면 2022년, 2023년까지 해놓은 건데 네. 뭐 내용은 뭔지 아실 거예요. 과거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간 30%, 40%대 이렇게 하락했던 해.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2022년도를 빼면 과거에 두 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땠나?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첫날 보고서를 쓸 때도 그러니까 메모리 워치라는 저희 이제 위클리 보고서가 있는데 그때 간단하게 이걸 이제 그 그림을 실어놓고 작년에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근데 사실 저 정도 하락을 하고 나면은 이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시클리컬 업종이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올해 시작할 때부터 2023년도는 반도체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네. 예측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1월 말까지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8%나 이제 많이 반등을 했죠. 네. 요거를 이제 시계열로 잠깐 이제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번 볼까요? 2022년도 1월달, 그러니까 작년 1월달입니다. 그때 4,040을 찍고 그 이후에 사실은 줄줄줄 흘러내려서 2,160까지 조정 네. 거의 한 반토막이 난 거죠. 네. 심지어는 그 엔비디아도 작년 한 해 동안에 주가가 50%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빠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올해 2023년도에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사실은 선반영된 거죠. 선반영이라고 얘기하면 별로 이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된 거고 그 이후에 작년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올해 7월 달 중반에 이제 3,86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바닥에서 네. 보면은 한 80%, 네. 정확하게 79% 정도 이제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개월 조정을 받았어요. 3개월 조정을 받았고 이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I가 3개월 연속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이 성장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었고 실제 금리도 미국의 금리도 이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11월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세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내년도에 다시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는 네.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도체는 리뷰를 하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흘렀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 때 올라간 거는 작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 강한 반등이 있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또 큰 몫을 했죠. 그리고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뭐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주요 이 반도체 시가총액 1등부터 30등까지 글로벌리 주가의 변화율을 보면은 작년에는 전 종목이 다 빠졌어요. 네. 종목 불문하고 이제 다 빠진 상황이고 올해는 거의 대부분 다 올랐죠 또. 그래서 이렇게 흘러왔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고요. 뭐 당연히 이제 올해 스타는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 주가가 이게 11월 말까지인데 227% 올랐고, 네. 네, AMD도 거의 한 90% 가까이 이렇게 오르면서 인공지능이 주도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이제 전망을 좀 해볼까요? 우리가 네. 먼저 현재 상황을 좀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재고가 보시는 것처럼 이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매출액 대비 재고 비율인데요. 어떻습니까? 하이닉스는 1분기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랬다가 이제 어쨌든 감산을 먼저 한 거죠, 사실은. 예, 감산을 먼저 진행을 하면서 재고를 많이 줄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삼성도 좀 뒤늦게 감산에 나서면서 2분기를 피크로 해서 이제 약간 좀 줄은 상황인데 아직 많이 안 줄었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최근에 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상황이 지금 좋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안 좋은 거죠. 예, 여전히 적자이고 기업들은 그리고 재고는 여전히 매우 많습니다.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내년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이제 가동률을 높이는, 지금 이제 가동률을 많이 낮춰놓은 상황인데 가동률을 높이는 그런 행위 또는 네. 뭐 이런 전략을 사업 계획을 세울 거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전히 상황이 되게 안 좋고 네. 지금 저희가 쭉 만나본 바에 의하면은 내년도에 이 매크로에 대한 우려 여전히 굉장히 크고 또 그 디맨드, 이 반도체 디맨드에 대해서도 굉장히 본인들도 되게 자신 없어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투자 관련된 또는 가동률 높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단 분야, 특히 요즘에 얘기가 많은데 AI나 이런 쪽에는 당연히 일부 좀 진행을 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되게 공격적인 그런 공급 계획을 펼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뿐만 아니라 2025년도까지 이 수급 상황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내년도 주가는 사실은 내후년도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를 시장에서는 계속 타진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고 기업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후년도에도 제가 봐서는 이제 재고는 계속 좀 줄어드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뭐 하반기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상반기까지는 그런 기대감들이, 그러니까 내후년도도 좋아질 수 있어라는 기대감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디맨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요. 또 잠깐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포인트가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가동률을 공격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는 말씀이 이 초반에는 좀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네. 이게 가동률이 계속 안 올라가고 지지부진하면 네. 시장의 기대치보다 매출액은 낮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가격은 네. 계속 못 올라갈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그걸 좀 네.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먼저 이제 디맨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그 말씀 처음 드렸냐면은 이제 시장에 좀 현재 디베이트가 되는 것은 네. 지금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D램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네. 특히 HBM에서 어쨌든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자신감을 갖고 여기서 캐파업을 하면서 빠르게 이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제 일부 이제 주장들이 좀 있고 네. 그러면 삼성이라고 가만히 있겠냐.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가동률을 높이는 경쟁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일부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빨리 이게 다시 또 악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일부 의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제가 만나 보니까 전혀 공격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시장을 보는, 내년도 시장을 보는 게 전혀 공격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사실은 재고를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가 줄어들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디맨드는 사실 잘 모르죠. 저희가 내년도에 뭐 PC, 스마트폰, 서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디맨드를 예측하는데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과 PC 출하 성장률 이걸 본 거죠. 사실은 원래 우리가 얼핏 그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기에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뇌피셜로 보시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좋아져야 PC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인데 내년도에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그러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지금 일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의 그런 데이터들을 한번 쭉 점을 찍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결과는 뭐냐?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왔고요. 그 밑에 R 스퀘어가 있지만 거의 0이란 말이에요.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없습니다. 거네요. 예. 네. 아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수요 예측은 정말 어려운 거죠. 예. 정말 경기가 어렵습니다. 좋든 나쁘든 상관없는 거예요. PC 사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한번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팬데믹 기간 2020년, 21년 이때 어땠어요?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세계 경제가 역성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PC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팬데믹이 이제 많은 거를 엉클어 놓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세계 경제 전망을 가지고 PC 전망을 하는 게 정말 안 맞는 거구나.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전망할 건지 저도 이제 사실은 답은 없어요. 답은 없지만 네. 시장 조사 기관들 참고를 하죠. 네. 근데 사실은 시장 조사 기관들도 매우 틀립니다. 엄청 틀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참고는 하는데 이제 결국은 저희도 이제 여러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지금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슬라이틀리 성장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2년 동안 두 자릿수 지금 역성장이 난 상황에서 현재 올해 PC 판매량이 PC 출하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다시 떨어졌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그냥 마지널한 수준의 성장,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2년 동안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흔히 말하는 업그레이드 수요,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다 그래서 한 3%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저한테 이제 또 반격을 하시면서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근거는 네. 사실 없어요. 또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근거는 사실 네.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뭐 로직이 안 맞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뭘로 할 거냐는 거죠, 사실은. PC 성장률 전망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조사 기관들조차도 별로 제가 볼 땐 근거가 없어요. 그냥 일종의 설문조사 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는 건데 그것들도 제가 보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냥 과거에 그냥 평균 그 팬데믹 이전에 한 10년치의 평균 성장률 그 정도 내외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저희가 들어갔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서버인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계속 안 좋아요, 사실은. 계속 안 좋고 내년도에도 큰 기대는 없습니다. 다만 스마트폰도 2년 연속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어요. 네.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뭐 내년도에 저희도 3년 빠지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거가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1년 전에 올해 2023년도의 스마트폰 성장에 대해서는 국내 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 또 시장 조사기관들이 다 플러스를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올해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 다 믿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참고는 할 뿐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연속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뭐 더 마이너스가 난다기보다는 슬라이틀리 약간 성장하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서버예요, 사실은. 서버가 요 그림을 보시면은 2023년 올해죠.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이 났습니다. 네. 안 좋은 거죠. 네. 결국은 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예상보다 위축이 된 부분이 있어요. 네. 실제로 뭐 메타라든지 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연초에 발표했던 캐펙스를 다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 회사들은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인원 구조조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리고 그나마도 어디에 투자를 했을까요? AI 서버에 투자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AI 서버는 또 비싸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트래디셔널 서버 쪽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는 한 6 내지 7% 올해 감소했다고 보고 있는데 국내 그 반도체 주력 업체들은 이 숫자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빠졌으니까 뭐 그래도 소폭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가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 물론 이제 시장 조사기관들이 이거보다 좀 더 세게 봅니다. 네. 한 5% 정도 성장을 현재 보고는 있는데 국내 기업들 제가 지금 의사들을 좀 타진해보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내년에 뭐 0% 또는 1%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내 기업들이 되게 공격적으로 뭘 할 것 같지 않다. 네. 그러면서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 이게 항상 그렇지만 오히려 기대감이 높으면 오히려 좀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쵸. 기대감이 이렇게 높지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시장에 또 플러스가 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물론 뭐 이게 뭐 저희 예상이고 뭐 당연히 계속 바뀔 수가 있죠. 네. 근데 한번 보면은 그 오른쪽 그 연간으로 되어 있는 표를 보시면 올해 그 PC 출하량은 2억 4,800만 대. 그래서 네. 전년 대비 13%가 감소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약 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한 거예요. 네. 물론 뭐 데이터 우리가 뭐 페드 같은 데도 데이터를 보고서 경제 전망을 하는 것처럼 네. 저희도 관련된 데이터를 보고 확인이 되면 이제 이 숫자를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근거가 없다라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도 보시면은 2022년, 2023년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죠. 큰 폭으로 빠졌고 내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아주 소폭의 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버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마이너스 6%, 내년도에는 소폭의 성장을 할 것 같다. 이런 가정하에 저희가 그러면 D램의 전체 디맨드 그리고 낸드의 전체 디맨드는 어떻게 될지를 이제 모델링을 한 겁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3년도는 총 디맨드가 245억 기가바이트로 현재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약 19% 정도 증가한 293억 기가바이트. 왜 이렇게 높게 보냐? 네. 왜냐하면 세트 전망이 올해는 다 마이너스였잖아요. 네. 세트의 이 성장률이. 내년도에는 저희는 뭐 최소한의 성장을 한다라고 현재 가정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9%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좀 높아지는 거죠. 참고로 예전에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예전에는 D램은 평균 한 20에서 30% 정도 성장을 했던 것이 2022년, 2023년도는 뭐 거의 성장을 못했죠. 네. 그리고 요게 이제 한 3년 만에 조금 성장을 하는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동안 뭐 거의 성장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내년도에는 한 22% 성장한 7,410억 기가바이트 정도까지 디맨드가 현재 모델링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링 하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급도 봐야 되겠죠. 네. 수요를 봤을 때 이제 공급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공급은 이제 결국은 기업들이 어떻게 팹을 가동을 할 것이냐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웨이퍼를 얼만큼 생산하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계속 감산을 세게 한 거죠. 네. 과거 2022년도에 그 캐파 대비해서 지금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그러면 가동률을 안 올릴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동률을 너무나 많이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연히 현재보다는 가동률을 서서히 높여갈 것이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공격적으로 높일 거냐 아니면 시장 상황을 보면서 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높일 거냐. 근데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만나보고 기업들 주요 임원들도 만나보고 뭐 향후 계획들도 들어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네. D램도 그렇고 옆에 있는 낸드 플래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올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는 웨이퍼 생산이고 요 다음 페이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 비트 기준으로 이제 얼만큼 증가하느냐라는 거죠. 올해는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 SK,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다 한 15% 정도 내외 감산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그거보다 약간 올릴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15% 감산을 했다가 15% 증산을 하면 그 전보다 사실 물량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적죠. 네, 그래서 사실은 공격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증산을 하기 때문에 뭐 공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크게 줄였다가 거기서 그만큼 정도 올린다는 얘기는 오히려 그 전보다 좀 더 낮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조합을 해서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재고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건데 네. 저희가
지금 생각한 재고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네모칸 친 부분이 2023년도고 그 바깥 부분이 이제 내년도가 될 텐데 재고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증가한 거죠. D램은. 그리고 하반기 3분기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게 내년도까지 계속 좀 줄어들면서 저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이제 저희가 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상황이 되고 재고가 줄면요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네. 거기에다가 가격이 비싼 HBM이 물량이 좀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는 가격을 좀 올리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종합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분기별로 D램 시장의 전망치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올해 2023년도 1분기가 바닥이었고요. 사실은. 네. 그리고 뭐 2분기, 3분기 조금씩 올라가는데 여전히 전년 대비로는 이제 마이너스인 상황인 거죠.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요게 이제 올해 4분기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플러스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실제로 국내 수출도 지금 11월 달부터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플러스로 이제 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흐름이 내년도 내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서 지금 아직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를 종합해서 표로 잠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내년도에 D램의 총 디맨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3억 기가바이트가 예상이 되고요. D램의 총 프로덕션 양은 288억 기가바이트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유통 채널이나 기업들이 그 재고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일부 재고를 좀 보충하는 그런 수요까지 합하게 되면은 실제 출하는 312억 기가바이트까지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재고, D램 업체들의 재고가 계속 좀 줄어드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가정이라면 가격은 계속해서 올해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뭐 중간에 왔다 갔다는 할 수 있겠지만 기조적으로는 올라가는 추세가 계속 될 걸로 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서 연평균의 D램 가격은 올해가 기가바이트당 1.9달러 정도에서 내년도에는 2.6달러. 그래서 연평균으로 한 30% 이상 D램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돼서 맨 밑에의 시장 규모를 보시면은 올해가 되게 안 좋죠. 2년 연속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한 510억 달러, 509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매출액이 한 60% 정도 늘어나는 800억 달러로 회복을 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D램이 제일 좋았었던 때가 한 935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크게 반등은 하지만 뭐 아주 엄청나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약간 좋아지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뭐 좀 섣부르기는 하지만 이런 추세가 2025년까지 이어지면서 뭐 한번 고점을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결국은 2025년도 그림을 그래도 뭐 아직 뭐 불확실하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줘야 내년도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들이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런 측면에서 메모리 주식이 상당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보고서의 제목은 이제 민 리버전 효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평균 회귀가 발생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현재 보면은 전체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그 매출 비중이 이런 흐름으로 왔는데요. 올해 2023년도가 한 17% 정도 되거든요. 네. 매우 낮은 숫자고 35년 동안 중에서 가장 낮은 숫자예요. 그리고 평균은 24%입니다. 이 과거 평균 24%. 예. 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이하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이게 평균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통계적 특성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고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내년에 올라간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평균보다 여전히 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까지도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봐서 메모리가 전체 반도체 성장률보다 강한 성장률을 2년 연속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뭐 국내 반도체 주식들 좀 오르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었고요. 이제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이 이제 중국 반도체 굴기를 계속 제어를 하는데 네. 이게 과연 되겠냐? 중국이 잘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실제로 한번 볼까요? 여기
그 지난 11월 달에 그 전 세계 이 컴퓨터 랭킹이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1위부터 500위까지가 발표가 되는데요.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 이제 중국의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과거에는 중국이 넘버 1, 넘버 2를 차지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제 미국이 굉장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뭐냐면 이제 유럽 전체를 하나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유럽이 지금 뭐 핀란드, 그다음에 뭐 이태리, 스페인 이런 데 있는 게 이제 유럽 슈퍼컴퓨팅 이 협회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이 완전 밀려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 춘천에 있는 이게 세종이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신규 진입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슈퍼컴퓨터를 제치고 국내 랭킹 1위에 이제 올라갔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중국과 미국의 컴퓨터 이 파워, 그거를 네.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먼저 슈퍼컴퓨터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림을 하나 따왔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올라간 그 전체 랭킹 2위로 올라간 오로라라는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생겼다. 옆에는 2위가 아니라 3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그 자기네가 쓰고 있는 클라우드에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글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 밑에 있는 표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2017년도에 전 세계 각 국가별 컴퓨터 연산 능력이에요. 네. 자, 이런 중국이 게 있군요. 1등이었죠. 네. 중국이네요. 중국이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중국의 컴퓨터 능력을 계속 제어를 한 거죠. 네. 반도체 굴기도 막고, 뭐 AI 칩 수출도 막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국이 아주 큰 차이로 벌어지면서 3위로 밀렸죠. 미국이 압도적인 1위가 됐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 평균을 보면은 컴퓨팅 능력이 6년 동안에 8.3배 정도 증가했어요. 전 세계 이 컴퓨팅 능력은. 근데 미국은 16배가 증가한 거죠. 굉장히 힘을 많이 쏟은 거고요.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은 고작 1.3배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거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의 중국 테크 굴기를 저지시키는 이 능력은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참고로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6년 전에 비해서 21배 성능이 향상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뒤에는 뭐 엔비디아 이야기인데요. 이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뭐 삼성전자, TSMC, 뭐 인텔 이런 회사들을 제치고 매출액 1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나왔고 우리도 거기에 대비한 흔히 말하는 뭐 HBM 요와 관련된 이슈는 뭐 내년도까지도 계속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전 질문이 하나 생긴 게 네. 조금 전에 국가 연산 능력 그 보여주셨는데 네. 불과 6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이제 완전 상전벽해란 말이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조금 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테크의 그 압력을 가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은 또 그 사이에 그냥 압박만 가한 게 아니라 16배나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만큼 압도적인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봐도 그럴 되는 수 걸까요? 있습니다. 예. 결국은 사실은 이게 되게 맞는 게요. 요 순위가 거의 국력 순위랑 거의 비슷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예전부터도 이게 참 신기할 정도로 잘 맞았는데 네. 그만큼 현재 사실 우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경쟁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미국이 뭐 압도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바로 앞장에서요. 저는 좀 그냥 쓱 지나가셨는데 좀 저만 이게 충격적인가요? 이 삼성전자가 네이버보다 슈퍼컴퓨터 랭킹에서 뒤쳐졌다니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네이버가 엔비디아 거를 쓰네요. 제조사가요. 연산 능력, 속도도 차이가 엔비디아 게 더 있고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걱정할 만하다라는 느낌도 좀 근데 들어요. 그거는 네. 뭐 올해 이제 네이버는 요 신규로 올라갔던 거고요. 네. 뭐 작년까지는 뭐 삼성이었고 삼성도 또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거는 뭐 그냥 추가 그런 투자를 차원에서 계속 하나요, 그러면? 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미국도 보면 계속해서 지금 강력한 이 컴퓨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슈퍼컴퓨터라는 게 사실은 뭐 여러 군데 쓰이잖아요. 네. 뭐 인공지능 개발도 있지만 뭐 에너지 전략
뭐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슈퍼컴퓨터들을 운영하고 있는 DOE라는 데가 이게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이게 이제 국가 전략 뭐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이게 미국은 에너지부에서 가장 많은 슈퍼컴퓨터를 쓰고 있고 기업으로는 민간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시 그래서 이번에 AI도 코파일럿 같은 게 맞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 국가 전략을 세우는데 네. 얼마나 많은 변수들을 넣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겠어요. 네. 그럼 그거에 의해서 예를 들면 미국의 중동 전략이라든지 뭐 대만 전략, 아시아 전략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놀랍네요. 좀 역시나 이제 그 반도체 쪽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의 얘기를 들려주셔서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그 구글이 개발한 그 제미나이 이 부분이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제미나이에 관련해서도 좀 들려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뭐 자세히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저희가 뭐 바들을 통해서도 실제 영접 그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많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나와서 오픈 AI 사태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제 그때도 결국은 왜 그 샘 알트만이 그 지금 그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뒤로 미루고 개발에 더 네.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되냐. 결국은 이번에 구글의 그 결과가 그거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이런 뭐 제미나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도 있고 AI가 상용화되면서 어떤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뭐 1, 2년 또는 3년 안에라도 수년 안에라도 뭔가 상용화되는 서비스가 나와야 이 반도체 AI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도체 산업을 또 더 기대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진짜로 반도체가 턴어라운드를 할 때 지금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게 장기적인 비전도 중요한데 사실 단기에는 숫자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장기 비전으로만 살아서 가기에는 내년에 대한 숫자 기대감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시청자분 한 분 질문이요. 반도체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24년 실적이 얼마가 나와야 기대 이상으로 나오는 거라고 보고 계신지 혹시 그 지금 너무 기대가 큰 건 아닌지.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보시나요? 올해 영업이익 한 7조 원 정도 네. 예상이 되죠. 그리고 내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한 35조 원 내외인 것 같아요. 35조에서 36조니까 올해 대비 한 28조에서 한 30조 원 정도 이익이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 숫자는 나오고는 있지만 그거를 정말 온전히 그대로 믿느냐 그거는 이제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그 정도 증가한다 그러면 분명히 기대감이 생길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르려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성급하긴 하지만 2025년도에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된다는 그게 네. 지금 그 베이스에 좀 깔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주가는 사실은 이제 내년도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과연 더 늘어날 수 있느냐 거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제 올해 한 7조 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반대로 한 7조 내지 8조 정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게 턴어라운드는 맞는 거죠. 예. 네.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코스피 그 이익 전망치와 컨센서스가 올해 대비 내년도에 한 90조 원 정도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다른 거는 제가 다른 섹터는 잘 모르겠지만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한 30조 그리고 하이닉스가 대략 한 15조 이렇게 하면 40조에서 한 45조 원 정도 반도체가 책임지고 일단 맡아주고 나서 나머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시간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남았죠? 한 2분 남았나요? 네, 그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짧게 그 AI에 대해서만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서 보면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 쪽이 있고 이제 이번에 구글이 제미나이를 들고 나오면서 어찌 보면 이제 3파전처럼 보이는 양상이 있는데 이제 제미나이의 성능이 GPT-4보다 훨씬 더 훌륭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라면 이제 앞으로 이쪽에서의 어떤 생태계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그 비교를 한 수치는 봤어요. 물론 이제 구글이
딥마인드에서 이제 제공을 한 건데 네. 8개 항목 중에서 7개가 제미나이가 더 우수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특히 이제 데미스 하사비스가 이제 직접 그 얘기를 한 거죠. 이게 GPT랑 그다음에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구글도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근데 구글은 사실은 이제 GPU를 쓰는 그런 AI보다는 TPU를 쓰는 그런 AI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TPU는 저희가 이제 그 하드웨어 스펙을 다 체크를 해봤는데 거기에 HBM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도 HBM이 들어가고 다만 그 용량이 그 엔비디아 GPU만큼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TPU는 사실은 GPU보다 더 저전력 이게 성능이 있고 훨씬 더 병렬에 특화된 칩이다 보니까 개수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TPU를 실제로 설계를 맡은 업체는 사실은 브로드컴이라고 합니다. 브로드컴이 맡아서 하는 거고 그 관련된 것들이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랑도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HBM에 대한 디맨드가 올해는 거의 예를 들면 엔비디아 이 일변도의 흐름이었다면 이제 내년도에는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시장 조사 기관들이 현재 예측한 HBM 수요보다 실제 각 업체들이 현재 그 집계되고 있는 수요는 한 2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련된 이 긍정적인 이 흐름은 계속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일부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그래도 핵심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그 짚어주신 섹터가 3군데가 있단 말이죠. 턴 어라운드 섹터,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조선화학,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말씀으로 해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AI 어떤 전쟁이 정말 본격적으로 치러지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